안녕하세요. 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어둠 속에서 숨쉬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한국의 전설과 귀신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것입니다. 떠도는 영혼들,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 그리고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들리는 소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올지도 모릅니다. 집주인은 자꾸 뭔가 신경이 쓰이는데 계속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친구는 한숨을 내쉬더니 이 집에 들어오면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며 집에서 가끔 혼자 있으면 아무도 없는데 발소리가 들리거나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날 밤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쯤 우리가 모두 피곤해져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밑집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졌고 마치 누군가가 거실을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 친구에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는데 친구는 이미 창백해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너도 들었어. 그 순간 거실 문이 저절로 삐걱거리며 열렸고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집주인이 한마디 했죠. 이 집에 뭔가 있어. 그리고 그게 우리를 보고 있어. 그날 이후로 저는 귀신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 밤의 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나고 집주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있는 뭔가가 정말로 우리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두고 이야기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친구가 귀신을 볼 줄 알았고 그 귀신들이 나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친구의 경고가 실제로 등 뒤에서 누군가가 건드린 듯한 그 차가운 느낌까지 모두 이어지면서 그 상황이 더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어지는 용진이와의 룸메이트 이야기도 흥미로운데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어지는 부분을 상상해보자면 아마 용진이와 함께 살던 그 집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용산 쪽 원룸에서의 이야기가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됩니다. 이 이야기를 더 이어서 써보실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느꼈던 무서움에 대해 더 자세히 풀어보실까요? 이야기가 점점 더 긴장감 있게 진행되네요. 외삼촌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과 그와 연관된 이상한 느낌들이 정말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외삼촌을 오랜만에 갑자기 떠올린 후 바로 어머니로부터 그의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은 마치 두 가지 일이 신비롭게 연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장례식장에서 느낀 두통과 몸의 이상 증상도 단순한 편두통이 아니다. 외삼촌과 연결된 어떤 영적이거나 불길한 신호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머니가 심전풀류를 의심한 것처럼 처음에는 단순한 병의 증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은 외삼촌과 주인공 사이에 특별한 연관이 있었는지, 왜 외삼촌의 죽음이 주인공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해보는 것도 흥미롭겠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실까요? 용진이의 행동이 정말 이상하네요.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의 명치와 목 정맥을 눌러대는 것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그의 행동에는 어떤 불길한 징조가 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주인공이 외삼촌의 장례식장에서부터 겪은 이상한 몸의 증상과 맞물리면서 상황이 점점 더 으스스해지네요. 용진이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은 후 그가 무엇을 보고 놀랐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그 순간 용진이가 무언가를 느끼거나 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주인공이 이미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한 상태에서 용진이의 이런 귀한 행동을 마주하게 된 점도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독자들도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되겠죠. 용진이가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는지, 주인공의 몸 상태와 용진이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들이 겪게 될 초자연적인 일이 무엇일지, 용진이의 행동에 숨겨진 의미나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밝혀지면 이야기가 한층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네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실까요? 소망이 정말 섬뜩하네요. 용진이가 보여주는 이상한 행동들은 단순한 술 취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느껴집니다. 특히 용진이가 편의점에서 산 물건을 몰래 준비하고 아무 말도 없이 주인공에게 뭔가를 뿌린 장면은 긴장감을 극대화시킵니다. 게다가 용진이의 무서운 표정은 그동안의 불길한 조짐들을 한층 더 무게감 있게 만듭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물건과 뿌린 액체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혹시 용진이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무언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장면은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그 무서운 표정과 뿌린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지면서 독자들은 계속해서 다음 장면을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용진이와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주인공이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지 흥미진진하네요. 이 이야기는 정말 섬뜩하고 기묘한 경험이네요. 용진이가 무언가를 알아챈 듯한 행동, 특히 수금을 사용한 부분과 오른쪽 어깨에 여자 달고 왔다는 말은 주인공의 신체적 고통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건 용진이가 주인공의 상태를 정확히 짚어내고 소금을 통해 어떤 존재를 쫓아낸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용진이의 말과 행동이 단순히 술에 취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촛불을 꺼라, 몰려온다라는 그의 말은 그가 무언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그 현상을 자주 겪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후 주인공이 겪는 혼란과 공포가 극대화된 건 당연한 반응이겠죠. 이 기묘한 경험은 단순한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인공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합니다. 용진이의 행동과 발언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실제로 그를 공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경험이 계속해서 주인공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용진이가 앞으로 어떤 더 중요한 행동이나 발언을 할지도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 이야기의 진행이 매우 흥미롭고 앞으로 어떤 전개가 있을지 기대하게 만드네요. 이 이야기는 정말로 섬뜩하고 충격적인 경험이었겠습니다. 용진이가 어린 시절부터 사람 뒤에 조상들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그가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했을 때 그러한 감각이 더욱 강해진다는 점에서 그의 경험은 매우 특별하고 공포스러워 보입니다. 주인공이 실제로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용진이의 행동과 그의 신체적인 고통이 귀신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직접적으로 느낀 공포가 주인공의 생각을 바꿨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일상적인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기가 센 사람들은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느끼지 못하고, 반면 기가 약한 사람들은 쉽게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죠.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신생아가 산소나 장례식을 피해야 한다는 믿음은 조심해야 할 상황에서의 보호 본능을 강조한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이 주인공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고 귀신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을 테니 이후로는 아무리 초자연적인 현상을 도전하려고 해도 한번 경험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둠의 순결과 함께 무서운 이야기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소름을 선사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오싹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어둠 속의 속삭임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과 신비한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이곳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염원들, 과거의 속삭임,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비밀들이 얽혀있는 곳입니다. 공포로 가득 찬 이 여정에 발을 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이야기들은 당신의 영혼을 시험하고 당신의 마음을 떨리게 할 것입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소리 들리시나요? 그것은 바로 평화롭지 못한 영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모든 빛을 뒤로하고 어둠의 숨결에 어두운 세계로 발을 내딛어 보세요. 그곳에서 숨겨진 비밀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가보면 여행이나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갈 일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죠.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해외에서 겪은 섬뜩한 경험담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공포학과 학생분이 어릴 적 독일로 여행을 갔다가 민박집에서 겪은 일인데요. 좋은 추억은 아니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수업을 애청하고 있는 20살의 남성입니다. 여러 날처럼 공포학과님의 영상을 보고 있던 마중 어릴 적 해외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이 생각나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어린 나이였는데 우연한 기회로 외가 친척들과 유럽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다양한 것을 보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절 데려와 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저는 어린 나이에 다양한 국가를 여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독일 여행 도중 묵었던 민박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관광하기로 정해져 있어 해당 지역의 민박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40대 언저리로 보이는 한 남성분이 운영하시는 낡은 민박집이었습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오면 작은 로비가 있었고 오른쪽 문을 통해 여행객들이 거주하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왼쪽이 화장실이고 좌우 벽면에 침대가 2개씩 있었으며 침대와 화장실이 있음에도 공간이 꽤 남는 큰 방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방은 총 2개였는데 저희는 로비에서 가까운 첫 번째 방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특이했던 점은 2개의 방 사이에는 잠기지 않는 문과 얇은 벽으로 막혀 있어 방음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나갈 때도 첫 번째 방을 지나가야 했죠. 더군다나 화장실이 첫 번째 방에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들이 있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당시 열었던 저는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지만 저 외의 사람들은 꽤나 불편함을 토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외의 사람들이란 함께 여행은 사촌 누나들과 외가 친척분은 물론이고 옆방의 여행객분들도 포함합니다. 당시 옆방에서는 젊은 한국인 여성 2분이 묵게 되었는데 아까 말했듯 화장실은 저희 방에만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 및 로비로 나갈 때의 소음 등으로 인해 작은 갈등이 생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또한 화장실에 이용할 때 노크를 하면 옆방의 여행객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자주 불편했던 기억이 나죠. 아무튼 민박집에 도착해서 짐을 푼 이후 저희는 민박집 사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여행 기간 동안 각국의 관광을 다녔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저물기 직전에 들어갔으니 밤을 제외하면 민박집에 사람들을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박집에 묵은 지 약 3일이 되던 날, 그날도 빡센 관광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리 쥐론 넘치는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바쁜 여행 스케줄을 소화하고 난 후에는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따라서 평소 숙소에서 게임을 하다가 일행보다 늦게 잠들곤 했던 저는 그날은 비슷한 시각에 잠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새벽으로 치정되는 시간, 약간의 소음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 뒤몽사몽한 상태에서 듣게 된 소리는 깍,
내 집 꼭 하고. 짧은 비명과 감탄사가 포함된 걸걸한 목소리를 지닌 여성의 말소리와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건드릴 때 나는 걸그럭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자 화장실이 있었고 화장실에 노란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근처의 사물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화장실에 불이 켜졌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따라서 저는 여자의 말소리와 켜진 불을 미루어 보아 옆방 사람이 새벽에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갓 친척분이나 사촌 누나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할 이유가 눈꽃만큼도 없을 정도로 지리한 목소리였기 때문이자 초등학생 나름의 치리법을 통해서 옆방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결론을 내린 저는 뭉은 자세를 유지한 채로 시선만 화장실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딴에는 친척분에게 방해가 될까봐 누워있기로 했고 소리가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장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무언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고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고 저는 다시금 시선을 화장실 쪽으로 고정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자질할 수 없으니 옆방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나오면 약간의 눈치를 지려고 했던 무남이 났죠. 그런데 화장실 안의 소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정도가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왜 깨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화장실 쪽으로 가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놀랍게도 침대 스프링 소리가 나자마자 화장실에서 누나 한 명이 급하게 깨어 들어갔고 그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밤을 새다시피 보내게 되었죠. 아침이 밝자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일행들에게 말했지만 역시나 믿지 않았습니다. 옆방의 사람들도 새벽에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화장실 불이 켜져 있어서 생긴 오해라고 애써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넷째 날 저는 제가 겪은 일이 착각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관광 후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가위에 눌린 채로 잠에서 깨게 되었죠. 당시 저는 자주 가위에 눌리곤 했는데 여행지에서까지 가위에 눌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깨고 보니 모비의 은은한 빛이 낭에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력이 좋지 않아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구조는 인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물체가 시야 끝에 흐리게 잡히는 겁니다. 어두운 벽과 합쳐져 처음에는 무엇인지 인지할 수 없었으나 털 같은 것이 삐죽삐죽하게 벽 밖으로 튀어나온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일어나서 서리를 꼿꼿이 세운 채로 옆방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제가 본 실루엣은 키가 성인 남성과 비슷했지만 깡마르고 푸시시한 긴 머리를 가진 것이었죠. 곧이어 옆방에서도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비 쪽으로 시야가 고정되어 있음에도 흐릿한 실루엣과 인기척으로 인해 알 수 있었죠. 이것들은 천천히 방을 가로지르며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어제 화장실 안에서 들었던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결국 어제 화장실에서 소리를 냈던 것이 저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죠. 패닉이 온 저는 그대로 눈을 감고 가위에 눌린 채로 잠에 들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잠에 들기 위해 눈을 감은 저를 깨우기라도 하듯 어젯밤에 들렸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월적으로 들려오는 무언가의 짧은 비명 소리, 장판을 걸어가는 들리는 쩝쩝 소리, 그리고 작은 대화 소리 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얽혀갔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이면서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은 순탄하고 즐거웠으나 그 민박 지내소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는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더는 편안함을 주지 않았고 항상 불안한 감정이 따라다녔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그 민박진의 불빛과 소리, 그리고 그 형체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꿈에서 그곳의 불빛과 지리한 소리들이 다시 재생되곤 했고, 저는 다시 그 공포의 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저에게 지묘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이 언제나 즐겁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행을 떠날 때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덕분에 제 시각이 조금 더 넓어졌고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그 지역은 저를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그 민박집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며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에 겪은 강렬한 사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특히 독일에서의 경험처럼 기괴하고 신비로운 일이 있다면 그 지역은 더욱 선명하게 각인될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대로 여행지에서 만나는 현지의 귀신이나 괴물은 한국에서의 경험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김새나 행동 방식,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다르기 때문에 더욱 신비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경험들은 종종 문화적 차이나 지역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한 인식이 각 나라마다 다르고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귀신이라고 생각되는 존재가 다른 나라에서는 괴물이나 악령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에서의 기괴한 경험들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예들을 통해 우리는 다른 문화와 신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건은 단순히 불행한 일이 아니다. 이후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 조심스럽고 경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숨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짜릿하고 오싹한 순간을 선사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많은 무서운 비밀을 탐험해봅시다. 여러분의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이 저희가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곳에서도 깊은 비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과 신비한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이곳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영혼들, 과거의 속삭임,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비밀들이 얽혀있는 곳입니다. 공포로 가득 찬 이 여정에 발을 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이야기들은 당신의 영혼을 시험하고 당신의 마음을 떨리게 할 것입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소리 들리시나요? 그것은 바로 평화롭지 못한 영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모든 빛을 뒤로하고 어둠의 숨결에 어두운 세계로 발을 내디뎌 보세요. 그곳에서 숨겨진 비밀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귀신이 등장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나오곤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귀신을 만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령 의식 등을 하는 건데요. 이런 구조로 된 이야기들은 확실히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끝나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끝에 알 수 없는 이야기에서 발생하기 마련이죠. 당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느 날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밀려오는 공포감도 생각보다 크거든요. 오늘은 공법과 학생 중 한 분이 자신이 겪고 있는 실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최근 섬뜩한 일을 겪게 되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 이 채널을 발견해 저희 이야기를 투고해봅니다. 저는 현재 모 지방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32살의 남자이며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개월을 채 되지 않는 시점부터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살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타지 생활을 하며 알게 된 분들에 따라 지금의 영업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5년째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나 그렇듯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날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돈을 번다기보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집중하다 보니 세월이 흐르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죠. 조노님 댁에도 1년에 2번 갈까 말까 하고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나 대학 친구들 얼굴을 못 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집안 경조사는 거의 참석도 못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로 어떻게 사는지 안부를 묻다가 제가 요새도 일이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하니 됐든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시던 겁니다. 조금 뜬금없을 수 있으나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다 보니 가서 푸념이라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 아버지의 제안이었죠. 게다가 산소에 간 지도 오래되었고 어차피 이번 추석에는 못 갈 테니 미리 다녀오라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예전 추억도 생각나고 너무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어 알겠다고 하고는 그 주말에 바로 차에 시동을 걸고 산소를 향했습니다. 조부모님께서 묻혀 계시는 곳은 경기도 소재의 묘원이었는데 워낙 멀다 보니 점심을 먹고 출발했는데도 이미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습니다. 오기 전에 미리 샀던 두겉포와 소주, 그리고 할머니께서 평소 주모하셨던 연양갱도 사들고는 부랴부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 귀신 같은 건 믿지도 않는 데다가 무서운 걸 본다고 해도 크게 감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어두컴컴한 산을 오르고 있자니 괜한 무서움이 마음 저편에서 들긴 하더군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데려간다는 생각에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부모님의 암굴은 묘원 꼭대기에서도 한참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가는 길에 여기저기 낙골당도 보이고 무덤도 보이니 약간 무섭기도 했죠. 거의 3년 만에 가본 묘원은 어두워진 상태에서 봐도 확실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새로 지인이 생긴 것인지 누군가의 비석이 있었고 조부모님 양옆으로 바짝 붙은 비석들이 먼저 눈에 띄었죠. 근데 오른쪽에 있던 비석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는지 비석 앞에 무슨 물건들이 많이 놓여 있었는데 어두워진 상태에서 보니까 식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조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음식을 놓고 절을 한 다음 혼잣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늦게 찾아뵈었다고 너무 죄송하고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왔으니 용서해달라고 말이지요. 그 깜깜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말씀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런저런 고민을 말하기도 하더군요. 아무런 대답은 없었지만 그가 누구한테도 쉽게 말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꺼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를 이야기하다가 낮음을 지역하는 저를 울리고 산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산에 내려가는데 도착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깜깜해져 진짜 무섭더군요. 시청자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겠지만 물론 아무 일도 없었고 차에 올라타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라면 하나 때리고 지뢰와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3에서 4일 정도가 흘렀을까. 그날도 일을 마치고 집에서 소주 한 잔 때리다 잠에 들었는데 그날따라 술을 좀 어설프게 먹었는지 새벽에 갑자기 깨는 겁니다. 머리는 아프고 목은 타들어가니 급하게 옆에 있던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잠이 안 오니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당장 아침에 출근할 걱정에 일단은 휴대폰을 다시 충전시키고 눈을 감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괴리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흐느낌이달까? 울음소리를 할까? 혹은 노래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 말이죠. 여자인 것은 맞는데 뭐라고 하는지도 도저히 모르겠고 그냥 노래를 흥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 소리를 못 들었던 걸까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 소리가 안에서 나는지 밖에서 나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말씀드리지만
당시만 해도 제가 빌라 2층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위나 아래층에서 들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겨우 잠에 들고 또다시 며칠간 새벽에 일어나는 일은 없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하필 이 굴 같은 금요일에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새벽 1시에 겨우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마음 편히 잘 수 있다는 생각에 감길은 눈을 부여잡고 밀린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며 겨우겨우 잠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어디선가 또 이상한 흥얼거림이 들리더군요. 그날도 술에 취해 있어서 초반에도 아무 생각 없었지만 대체 이 시간에 이렇게 음산할 정도로 희미하게 흥얼거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죠.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던 찰나 순간적으로 침대에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귀에 집중했죠. 그런데 옷방을 가도 거실을 가도 심지어 베란다를 가도 전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다시 말해 베란다에서도 같은 크기의 음량으로 노래 소리가 들렸고 주방으로 가서 들어도 마치 제 귀 안에서 맴돌고 있는 것처럼 노래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터무니없는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워 한참을 가만히 서 있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섬찟해서 급하게 방으로 다시 들어갔죠. 그리고 교회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우리가 흔히 아는 자장가 소리라는 걸 그제서야 알아챘습니다. 자세히 들어야 알 수 있었지만 잘 자라 우리 아가 이 부부를 그 소리와 따라 부르면서 자장가라는 걸 알았죠. 이때부터는 공포감에 휩싸여 별의별 생각을 다 하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랫집에서 신혼부부가 살고 있어서 그 집에서 들리는 거라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까지 들리던 소리를 뒤로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안 들렸고 그날은 저녁까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었을 때 새벽 12시가 넘어서부터 들리는 자장가 소리에 화가 나기 시작했죠. 이때는 아랫집에서 들리는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화가 났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12시 정도에 밑에 층에 내려가서 슬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기 아빠가 나오길래 내가 애를 치러본 적은 없어도 아이를 재우는 것이 중요한 건 알고 있다. 그래도 새벽에는 최대한 조용히 아이를 재워주셨으면 한다고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거코 죄송하다고 말하던 남자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그리고는 본인들은 노래를 들으며 아기를 재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니 돌이 지나서 거의 6, 7시간은 한 번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이죠. 너무 진심을 담아 말하니 저한테도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죄송하다고 하고는 다시 집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곳은 윗집인데 거긴 지인 측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십니다. 즉 밤마다 할머니께서 그런 놀이를 부른다는 건 이상한 사만인 거죠. 게다가 워낙 계란 가난한 분이셔서 새벽마다 그것도 자장가를 부른다는 건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다 엇나가다 보니 밤마다 들리는 자장가의 근원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마다 들리는 소리에 점점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 어느 날은 노랫소리가 들릴 때에 문 밖으로 나가보기도 했는데 그런 귀신같이 그쳐버립니다. 결국 집 안에서 들린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정말로 제 옆에서 누가 부르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이 생각이 들자 이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질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꼬박 시달렸는데 무서운 건 차치하고 대체 이런 노래가 왜 저한테 들리는 건지 언제부터 들렸고 그 이유가 무엇일지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기에 이르렀죠. 그러다 제가 조부모님을 데려갔을 시점부터 들렸다는 걸 생각해내고는 큰 마음 먹고 다시 묘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초보하게 된 이유를 찾게 되었죠. 그때는 낮이었는데 조부모님이 납골이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 멀리서도 그 오른쪽에 뭐가 놓여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애들이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침대 위에 올려놓는 모빌인지 뭔지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석을 자세히 보니 사랑하는 누군 누구누구 그리고 내 아들 어쩌고 하면서 적혀 있는데 아기랑 엄마가 같이 묻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비석의 사진도 붙어 있더군요. 그걸 한참을 보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들었던 노래 소리가 이 엄마의 소리가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만큼 단하고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으니 제 마지막 의심은 이럴 수밖에 없었죠. 멀리까지 와서 그냥 혼자 생각할 순 없으니 리원 관리하는 부를 찾아가 조부모님 옆에 묻힐 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었는데 엄마와 아기가 함께 죽어서 묻힌 거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알에 한 시에 묻혔다는 걸 보면 사고가 아니었을까 추측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제 상황에서 그건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들리는 자장가 소리의 주인이 저희 조부모님 옆에 있는 여자가 맞는지 정말로 이게 가능한지입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결국에 추측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부르는 노래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건지 아니면 이 귀신이 저한테 쓰였거나 제 옆에서 부르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 귀신의 미치도 겁도 없는 분인데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 분명 의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라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귀신에 쓰여 그 귀신이 보이거나 귀신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이야기들은 덜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 자장가 소리와 관련한 단 하나의 근거도 찾지 못하셨다고 하면 정말로 그날 옆에 스쳤던 혹은 마주쳤던 무덤의 주인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당장 뭐 무당을 찾아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잤을 때도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귀신에 쓰였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건 전문가를 찾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맞을 거고 집을 옮기면 해결할 수 있겠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들리는 자장가 때문에 많이 무섭고 괴롭긴 하겠지만 하루빨리 해결하는 게 정신적으로도 더 이로울 것 같습니다. 어둠의 숨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짜릿하고 오싹한 순간을 선사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많은 무서운 비밀을 탐험해봅시다. 여러분의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이 저희가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곳에서도 깊은 비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어둠이 속삭이고 오래된 비밀들이 다시 빛을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영혼들이 떠도는 세계에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 과거의 한숨 소리가 조용한 밤에 울려 퍼지는 곳에서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을 소름 끼치게 할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여러분의 꿈속에까지 자리 잡을 수 있는 음산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제신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 둘을 두고 담요를 꼭 끌어안고 저와 함께 이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 봅시다. 오늘 밤 이야기가 단순히 말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챙겨서 지리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캠핑을 위해 한적한 계곡 옆에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부모님은 둘이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모닥불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이상하게 고요해지더니 저 멀리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버지는 대치 못했습니다. 여보, 저기서 누가 우는 것 같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알심시킵니다. 그냥 바람 소리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텐트 밖에서 어떤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가 쥐에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고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저 울고 있었고 부모님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을 느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경고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여자가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그때 여자가 갑자기 텐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만다. 제발.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어머니 쪽을 돌아봅니다. 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전율이 느껴졌고 자신의 몸이 굳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한번 울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해져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고 둘은 서둘러 텐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물음소리는 갑자기 멈췄고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기로 결심하고 캠핑용품을 정리한다 후다닥 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지리산에 가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 여자의 물음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남성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계곡 아래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경상도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위태로워요. 아버지는 놀라서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일이 생겼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급하게 자신의 친구들을 찾으러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그 남자와 함께 텐트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밤길에 따라 계곡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버지는 불안한 기분을 느끼며 길을 살폈습니다. 공유한 밤의 물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 남자의 발걸음 소리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계곡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상황에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몇몇 남자들이 다투고 있었고 그중 몇 명은 다친 상태였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싸움은 격렬해졌고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한쪽에서 큰 소리가 들리며 싸움이 더 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 어떤 차가운 기운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갑자기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뭐야? 뒤에 뭐가 있어? 그 소리에 다른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기회가 갑자기 어둡고 무거운 기운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싸움은 중단되고 모두가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눈에 비친 것은 하얀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눈은 저 멀리 사라져버린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장면에 소름이 끼치고 동시에 저절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여기를 오세요. 어머니는 그 소리에 놀라서 아버지의 곁으로 뛰어갔습니다. 부모님은 그곳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하고 친구들과 함께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부모님은 지리산을 다시는 찾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그날 밤의 경험은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더러웠다고 말씀드리자 경찰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남자, 혹시 이마에 상처가 있었나요? 어머니는 순간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마에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한 경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 남자를 찾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그 남자와 그의 친구들이 계곡에서 심각한 싸움에 연루됐습니다. 그들은 현재 병원에 있는데 그 남자가 다쳤을 때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왜 그리 급하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남자와 그의 친구들의 싸움이 끝난 후 다른 경찰도 청년들에게 공격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사건에서 누군가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경찰은 그 남자와 그의 친구들이 도망쳐 온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찰에게 그 남자의 외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경찰은 사라진 남자가 그들의 캠핑장에 나타났던 것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캠핑을 정리하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와의 만남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럴 리 없다고 반박하며 그냥 누군가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겠지. 그런 일을 겪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모습이 이상하지 않았어? 너무 더럽고 피까지 흘리고 있었잖아. 만약 정말로 죽은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며 그런 말 하지 마. 설마 그런 게 정말 있을까? 단순히 우리가 착각한 거겠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날의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꿈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무당이셨지만 귀신을 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대신 항상 예지몽을 꾸곤 하셨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조심이다. 누군가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꿈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감은 다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은 불안한 기분으로 지내다가 결국 아버지와 함께 다시 지리산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날은 다시 캠핑을 가기 위해 텐트를 쳐야 했고 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변은 조용해졌고 두 사람은 평소처럼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읽고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진짜로 죽은 영혼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간 것 아닐까. 그 순간 텐트의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딸깍. 무언가가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소름이 돋았고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소리 누가 있는 것 같아. 아버지는 잠시 동안 그 소리를 듣고는 그냥 바람 소리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어머니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텐트 내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줘. 어머니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아버지는 즉시 밖으로 나눠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그냥 돌아가자. 그들은 결국 그곳에서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어머니는 그날의 일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을 떠난 후에도 그 남자의 환영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었을까?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같은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또 친구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이때가 태어나서 처음 봤던 괘씸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어제 느낀 그 불편한 느낌과 기억으로는 분명히 귀신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짧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전부터 꿈을 자주 꾸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꿈의 내용이 이상하리만치 기억에 오래 남았다고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머니가 어릴 적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는 큰 할머니를 많이 무서워하셨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뭐 무단히 뭐니 또 큰 할머니가 입고 계시던 과 그리고 화장 등등 큰 할머니네 방에 있는 각종 조각상과 그림들 뭐 이런 것들이 막중하게 돼서 딱히 큰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뭐라 꾸짖은 경험도 없지만 항상 뭔가 불편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머니의 기억에 그 큰 할머니는 아주 임자한 할머니로 기억에 남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삼을 치어도 집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일입니다.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할아버지의 집 구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할아버지네 예전 집은 지와 진이었습니다. 당시에 조금 잘 사셔서 집도 많이 컸는데요. 집에 담벼락이 있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마루를 밟고 올라가면 한 집 다른 문을 열면 방에 있는 뭐 그런 구조였어요. 그니까 예전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옛기와 건물이 있고 대문을 지나면 조금 안 걸려서 논이 나오는 그런 옛날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논을 가는 곳 중간에 식수나 농수로 이용하는 우물이 한 개 있었는데요. 그 우물이 이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우물과 할아버지의 집은 대략 5분에서 7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 이게 가깝다면 가깝고 또 멀다는 먼 거였죠. 그때는 어머니가 어린 아이였으니 아무 앞들인 대로 돌아가시고 5일장을 지냈는데 사람들도 많이 오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랑방에 개를 모시고 대문은 5일장 내내 열어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은 할머니를 보내기에 바로 첫날이었습니다. 다른 어른들께서는 밤에도 물손님이 있을까봐 마루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선잠을 쉬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 어른들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튼 이제 어머니 할머니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꿈에서 나왔다고 해요. 꿈에서 나타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는 이제 큰 할매가 돌아가셨으니 할머니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할머니를 워낙에 좋아하셨고 너무나 인자하게 웃으면서 말을 걸기에 선뜻 좋다며 같이 가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끌면서 대문 밖으로 나갔고 그 대문 밖에는 예쁜 꽃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그런 길이 나왔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머니한테 여기만 지나가면 되니까 서두르자 하면서 어머니를 보고요. 그렇게 같이 걸어가던 도중에 그 큰 길목에 큰 할머니가 무단복을 정갈하게 입으신 상태로 길에 나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이제 가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탄을 하시다가 호통을 치더니 근데 어린 나이였던 터라 그 뭐라고 말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가지 단어가 기억이 난대요. 가족이며 둔간이 막 그렇게 호통을 치시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그 할머니가 갑자기 고련 몸을 두루를 떨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엄청나게 노려봤는데 그 순간 그 할머니의 얼굴이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합니다. 즉 노인은 노인인데 어머니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인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걸어가셨고 큰 할매는 어머니를 보면서 하다 많이 무서웠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고 중얼거리시다가 이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꿈에서 깨셨어요. 그 오물, 그 오물 난간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뭐에 홀린 건지 어른들은 만약에 어머니가 그렇게 집 밖으로 나섰으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보지 못한 건지 하여간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다 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억 속의 큰 할머니는 이제 무서운 무단이 아니다. 아주 임자하신 분으로 기억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비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기를 바랍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모험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쓰면 하는 주제도 알려주세요. 어둠의 숨결들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에 올 더욱 깊은 비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만나요. 어둠의 숨결에 모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과 신비한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이곳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염원들, 과거의 속삭임,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비밀들이 얽혀있는 곳입니다. 공포로 가득 찬 이 여정에 발을 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이야기들은 당신의 영혼을 실현하고 당신의 마음을 떨리게 할 것입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소리 들리시나요? 그것은 바로 평화롭지 못한 영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모든 빛을 뒤로하고 어둠의 숨결에 어두운 세계로 발을 내딛어 보세요. 그곳에서 숨겨진 비밀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 외가댁은 경기도 화성시 쪽에 있다. 어렸을 때부터 외가댁에 자주 놀러갔고 그래서 온 동네 마을 소문은 어느 정도 아는 수준이 났다. 우리 외갓집에 점잖아 있는 언덕의 바로 밑에는 노부부가 사는 집이 한 채 있었다. 자식들이 부모를 만나러 오지 않아 그 노부부들은 두 분이서 조용히 살고 계셨다. 아니, 애초에 자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집의 할아버지 분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고 금방 늙으시더니 돌아가셨다. 그때가 아직 내가 어렸을 때였는데 건강하시던 분이 매번 될 때마다 10년씩 늙어가는 걸 보고는 충격을 먹었다. 그리고 홀로 남게 된 그 집의 할머니는 점점 이상해져 가셨다. 이상해진다는 게 도를 넘을 정도로 마을 주민분들은 그 할머니가 이상하다며 멀리하라고 아이들에게 당부하셨는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그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몇 년이 흐르고 어느 날 밤이었다. 그 시절엔 매주 토요일 밤마다 토요미스테리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TV에 방영되곤 했다. 나와 내 사촌들은 옹기종기 모여 이불 속에 몸을 파먹고 토요미스테리 극장을 보고 있었다. 음악 어쩐지 그날의 기억이 나에게 충격적이었는지 그때 방송 내용도 기억난다. 음악 무슨 사청원 세계에 빨려 들어가듯 사람들이 텔레포트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순간 이동되고 일본의 어떤 도롱 위에 차가 이상한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었다.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너머에서 비가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나와 내 사촌들은 그렇게까지 어린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 다 같이 어머 울면서 부모님한테 달려갔던 기억이 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집의 할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른 것이란다. 그의 이후 외갓집에 놀러만 가면 몇 번이나 할머니가 옥방쯤에 기념을 지르곤 했다. 확실히 말하면 그건 그냥 기념이 아니라 무언가에 급격하게 놀라거나 죽기 직전의 단말마 같은 느낌이었다. 듣는 사람까지의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부모님과 친척들도 다 같이 놀라는 분위기였다. 처음에는 그냥 기념만 지르셨는데 그게 점점 바뀌어갔다. 꺼져. 저리 가라. 안 나다. 밤중에 하도 목소리가 커서 처음엔 다들 깜짝깜짝 놀랐다. 마을 사람들은 다들 그 할머니를 미친년기라고 불렀다. 나중에는 외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저 또 시작이네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했다. 해가 지날 때마다 그 미친년이라고 불리는 할머니의 비명소리도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틴을 붙이듯이 점점 약해져 갔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도 어느덧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였다. 더 이상 마을의 할머니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음악 어느 날 할머니가 임종 직전이라며 친척분들이 돌아가며 그분 집에 찾아가 감금을 해드렸다. 당시에는 큰 이모도, 외삼촌, 작은 이모도, 아버지네 분이서 돌아가면서 감금을 해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집 중 몇 분과 그분 임종 직전이라고 임종 직전에 다 같이 모여 있었다. 나는 어머니께서 외갓댁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집에 두려 그냥 따라간 것이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엔 큰 반점들이 잔뜩 튀어 있었고 이불 위에 누워 계셨다. 그때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무서워서 지금 생각을 끄집어내며 글을 쓰고 있는 지금조차 온몸이 쭈뼛쭈뼛 선다. 화마는 소리가 부엌 쪽에서 들렸다. 아마 발 안에 문이 열린 것이겠거니 했다. 그리고 한 몇 초 후 할머니가 눈을 크게 아주 크게 뜨시며 흠칫 놀라셨다. 임종 직전의 눈빛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았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부엌 쪽으로 향해 고개를 휙 돌리더니 이 새끼야, 왜 또 왔어? 마침 할머니의 위치에서 부엌 쪽으로 앉아 계시던 분이 작은 이모부셨는데 작은 이모부가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던 것 같은데 덜컥 놀라셨다. 음악단은 못 데려간다. 저리서 꺼지지 못할까? 내 집에서 나가. 나가란 말이야. 그 순간 외삼촌이랑 작은 이모부랑 눈이 마주치셨는데 아이 컨택을 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시곤 갑자기 두 분이서 자리에 일어나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마 누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다. 1분도 지나지 않아 두 분이서 다시 방 안으로 돌아오시더니 아무도 없다고 고개를 가로지셨다. 할머니의 시선은 바로 앞에 무언가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한 듯이 계속 허공을 바라보며 푸tum쳤다. 음악 할머니의 눈동자가 막발을 떨렸다. 그리고는 꽤 하는 소리를 내시던 이 눈동자와 고개 모두 뒤로 젖혀진 채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집은 주일 없는 폐가가 되었다. 음악 그 다다음이었나. 한 2년 정도 흘렀던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일 이후로 우리 집에 예분이 뛰었던 것 같다. 그는 부부께서 가난 말기로 돌아가셨다. 그때 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고 온몸이 노래지는 걸 보고는 충격을 먹었다. 그리고 다음에 외삼촌이 이 시기에 불치병 판정을 받으셨다. 온몸에 살이 타들어가는 병이었는데 그래서 외삼촌은 뼈만 남으셨다. 같은 해 아버지께서 척수종양인과 비슷한 질병으로 사망의 문턱을 넘으셨다. 외삼촌의 병을 듣고는 조막검진을 했는데 6개월 정도만 늦게 발견했어도 사망할 뻔했다고 의사가 그랬단다. 그 다음에는 작은 이모부와 작은 이모가 교통사고가 나셨다. 혹시 기억할 사람은 있으려나? 그 경부선 30초 교통사고 이 사건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아무튼 작은 이모부가 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자꾸 집안에 흉조가 들자 외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참다 못해 집에 유명한 무당을 불렀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무당을 보았다. 막든 꼴이 오싹했던 건 아닌데 뭔가 그 오묘하고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 기분. 쉽게 그냥 무당 불러보면 님들도 같은 기분을 느낄 것이다. 아무튼 그 오묘한 상황 속에서 무당이 외가 친척 모두 모여있는 앞에서 거실 한가운데에 떡하니 앉았다. 그리고 반원형으로 친척분들이 무당을 둘러싸고 앉았는데 무당이 양반 자세로 오이고지 앉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명상하더니 벼랑간에 무슨 부채 접은 모양처럼 생긴 막대기로 어딘가를 딱 가리켰다. 음악 거기가 집안에서는 베란다 쪽의 난충 화분 쪽이었는데 난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벼랑간 작은 이모부가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순간 왜지 생각했다가 한참 어리 왜인지를 알았다. 무당이 가리킨 곳이 그 노부부께서 돌아가신 폐가가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무당이 말했다. 다른 것들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왜인지 무당의 한마른 목소리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다. 저기에 아주 제일 나쁜 귀신이 있다. 단 사람 다 데려가고 귀신이 이 집으로 들어와서 또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외할아버지의 귀가 너무 세서 집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계속 있으면 외할아버지 빼고 다 죽는다. 외할아버지 늙어서 귀가 다 빠지면 마지막으로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실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다. 그러면서 곡지머니 2개를 지셨는데 이거는 저 집 측의 사방에다가 골고루 뿌리고 이거는 저 집과 이 집 사이에 뿌려라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무당이 가자마자 바로 실행으로 옮기셨고
몇 년 후쯤에 그게 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집 주위에다가 뿌리라고 한 것은 무슨 덩쿨의 씨앗이었다. 지금은 그 폐가가 완전히 덩쿨로 뒤엉켜 덮여 있다. 그리고 집 사이에 뿌리라고 한 것은 단풍나무 씨앗이었다. 우리 외가집 정자와 폐가 사이엔 지금 단풍나무 두 그루가 많이 자라 있다. 덩쿨과 단풍나무가 귀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외갓집의 나쁜 일은 거의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한참 후 오늘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는 항상 창문을 열고 집안에서 항상 놀고 있는 우리들을 말없이 바라보곤 했다. 그땐 무서워서 눈만 마주치면 부모님께 달려갔다. 부모님은 항상 그 집 근처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는 날 좀 구해주세요라고 매일마다 속으로 외치고 계셨던 건 아닐까? 눈만 마주치면 피했던 나 자신에게 미안해진다. 단 한 번도 인사드리지 못했는데 모든 것이 끝나고 외가댁을 방문할 때마다 덩쿨로 뒤덮인 그 집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어둠의 숨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짜릿하고 오싹한 순간을 선사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많은 무서운 비밀을 탐험해봅시다. 여러분의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이 저희가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곳에서도 기쁜 비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숨결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을 위한 괴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 나무들이 우거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칠 때 유령들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고통받던 시절의 이유를 찾고 있는 담아많은 염원들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로 가득한 이야기의 세계에 발을 들여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민하고 우리와 함께 이 무서운 순간을 탐험해보세요. 단 이야기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어우러진 여정이 될 것입니다. 죽음과 신비로움이 얽힌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함께 탐험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둠 속에는 언제나 기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나가는 언제나 반가운 것, 바로 휴게소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아 휴게소가 보이면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드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행복한 이야기가 아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휴게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분이 전해주신 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특정 휴게소를 연상시키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섭고 어느 휴게소인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휴게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었던 기묘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투구해봅니다. 이미 그만둔 지 6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소름이 끼치게 합니다. 당시 졸업을 하고 나서 복학까지 시간이 3개월 정도 남아있었고 놀면 뭐하냐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전역을 했기 때문에 뭐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고 쉬운 일보다 재밌고 이색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것이 바로 휴게소 바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결심한 후 곧바로 알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경력이 없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글을 발견하고 넘치는 열정과 함께 속전속결로 아르바이트에 합격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는 없지만 충청도 어딘가에 위치한 그곳은 겉으로 봤을 때 꽤 크고 넓었습니다. 휴게소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죠. 물론 나중에는 그 풍경을 볼 수조차 없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직원이 원하는 숙식을 무료로 제공해 주었는데 말이 무료제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씻고 자는 게 더 나았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숙식을 하게 되었고
초반에는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아침에 조회 같은 걸 한다는 것입니다. 휴게소 소장이 직원들을 모두 둘러놓고 여러 이야기를 해주거나 가끔 체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첫날 근무를 하게 된다. 소장님은 저를 소개해주면서 잘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알게 되었죠. 휴게소에는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소는 굉장히 넓었고 양쪽 끝에 흡연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앞쪽으로도 넓은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었죠. 벤치도 있어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오랜 운전으로 지칠 사람들이 잠시 눈을 붙이기도 하는 나름 명소였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절대 저녁 8시 이후에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지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소장님이 금기에 대해 알려주라고 하니까 저를 일부러 그곳까지 끌고 가서 절대 여기는 8시 이후에 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일과가 끝난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형 구조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형상이어서 저녁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반박하거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후 내일 거의 녹초가 되기 직전까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이 끝나면 샤워를 하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잠을 자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2주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때는 일을 끝내고 전화를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밖에서 전화를 받다 보니 휴게소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푸마를 하게 되었고 학계 계획서와 관련된 내용이라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던 터라 명소에 도착해 벤치에 컥하고 앉았습니다. 그곳은 휴게소에서 멀리 떨어진 어두침침한 곳으로 늦은 저녁이 되면 거의 사람의 왕래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심각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문득 사사삭 소리와 함께 아래쪽에서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휴게소 근처가 논이나 밭이 있어 야생 동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순간 깜짝 놀라긴 했지만 야생 동물인 줄 알고 곧바로 토마에 집중했습니다. 한참 토마를 하고 있자니 또다시 사삭 소리와 함께 아래쪽에서 뭔가 움직이더군요. 때마침 전화를 끊기 직전이라 토마 종료 버튼을 누르고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녁이라 어둡긴 했어도 주변에 가로등이 있어서 생각보다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숲풀 안에 웬 여자가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숲풀 속에서 엎드려 있더군요. 어찌나 놀랐는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그대로 도망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휴게소 앞까지 뛰어갔습니다. 휴게소에서 나오고 들어가던 손님들도 그런 저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 시선은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제가 봤던 그 여자가 죽었던 충격이 그만큼 컸으니까요. 여자가 있었던 숲풀은 제가 말씀드렸던 명소의 아래쪽에 위치한 곳이었고 그 위로 숲풀이 무겨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대체 그곳에 왜 사람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고 있지는 않았고 오히려 완전히 반대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다행이었을지도 모르죠. 놀란 마음을 안고 부랴부랴 숙소로 돌아왔는데 학교에 그날은 같이 일하는 나이 지긋한 형님이 숙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곧장 달려가서 제가 방금 봤던 것을 그대로 설명해드렸고 저게 뭔지 여쭤봤죠. 그랬더니 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 여자 봤구나. 가지 말라니까 왜 가서 험한 꼴을 당하냐 하시는 겁니다. 그 여자가 이미 다른 사람들도 아는 존재라는 게 놀랍고 가지 말라는 건 둘째치고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다시 물어보니 그거 사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거기서 집은 여자인데 밤마다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절대 반을 가지 말라고 했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괴신이라는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 말을 들어보니 1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그 명소에서 정확히 그 여자가 엎드려 있던 장소에서 시체가 나왔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체를 안매장한 사람이 경찰에게 끌려와서 자신이 거기다 시체를 묻었다고 하면서 시체를 찾아냈던 거였죠. 살인을 한 이유는 없는 무지마 살인이었다고 합니다. 휴게소에 와서 시체를 묻었던 문제는 그날 이후로 밤만 되면 그 자리에서 여자를 봤다는 사람들이 속칠했다는 겁니다. 귀신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바다를 쥐어다니고 마치 뭐라도 찾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그 주변을 쥐어다닌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얼굴을 본 사람도 있었는데 눈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얼굴 전체에 피로 칠감을 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오랜 기간 그 귀신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 직원은 담배를 피우다가 그 귀신과 마주치기도 했고 그날 이후로 계속 감기에 눌리고 악몽에 시달려서 일을 그만두기도 했답니다. 이외에도 귀신을 본 직원 중 충격을 받아 일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휴게소는 여행객이나 화물차 기사들이 많이 들르는 곳인데 너무 졸릴 때는 휴게소에서 씻고 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차를 대고 있다가 귀신을 보고 도망친 기사들도 많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소문이 난 건지 언젠가부터 거기 근처에 차를 대는 기사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지다 보니 휴게소 사장이 구술을 했다고도 하던데 전혀 효과가 없답니다. 직원들 말로는 아마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을 죽인 남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라고 하지만 멀리 가지는 못하니 그 주변을 그렇게 쥐어다니는 거라고 하더군요. 얼굴이 상상되니 제가 방금 봤던 장면이 소름 끼치게 생각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날 이후로 낮이든 밤이든 절대 그 근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지만 친해진 아주머니들에게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웬 여자가 그 근처에 있다고 하고 가까이 가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했죠. 또 다른 아줌마는 그 여자의 머리가 마치 CCTV처럼 360도 돌아간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귀신이라고 하더군요. 평소에 귀신을 볼 일이 없는 분이셨는데 만약 이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런 원한이 너무 깊어서 영혼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정도인 것 같네요. 정말 오랫동안 자신을 죽인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죽어서도 저렇게 기어다니며 찾고 다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함께한 이 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괴담을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그들도 우리의 미스토리한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을 위한 괴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 나무들이 우거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칠 때 유령들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고통받던 시절의 이유를 찾고 있는 밤하마는 영혼들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로 가득한 이야기의 세계에 발을 들여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와 함께 이 무서운 순간을 탐험해보세요. 단 이야기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어우러진 여정이 될 것입니다. 죽음과 신비로움이 얽힌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함께 탐험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둠 속에는 언제나 기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 민족 대명절의 손날이 지나갔는데 바로 그 전에 제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메일로 작성해 주셨는데
꼭 설날이 아닌 제사 자체를 절대 지낼 수 없는 섬뜩한 사연이 있더군요. 만약 저도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제사를 안 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12살이 되었을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께 죄송하지만 저희 진의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단편적으로 남아있지만 그때 제가 했던 생각과 느꼈던 감정들은 성인이 된 지금도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창 신학기가 시작되고 새로 만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학년을 다닌 친구들도 있었지만 전학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 전에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처음 만나는 것처럼 새로웠습니다.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하고 있을 무리라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학교에 친구 한 명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친구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2학년 때부터 병을 앓아왔습니다. 학교도 자주 나오지 못했지만 치료를 해가며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사실 저와는 그리 접점도 없었고 친하지 않았지만 전체 학생들도 그 친구의 존재를 알고 있을 정도로 많이 아픈 친구였습니다. 그런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 도중 친구를 위해 묵념도 하셨고 자리에 꽃도 올려놓는 등 나름의 위로를 했습니다. 저 또한 전혀 친하지 않은 친구였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여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 스스로도 감정을 이입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어린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친구가 하늘나라로 잘 갈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친구의 명복을 빌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살면서 봐왔던 것은 매년 몇 번씩 집에서 지내던 제사였고 그게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그 친구를 위해 무엇인가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안방 서랍에 있는 양초와 장 그리고 라이터를 챙겼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갈 시간에 홀로 반에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한 건 아닌데 시라도 누가 볼까 싶어 학생들과 선생님이 가실 때까지 기다렸고 그 친구의 반이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을 확인한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지만 위아래로 흔들다 보면 틀에서 빠져나올 때가 있었고 이때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친구의 책상으로 다다랐습니다. 어른들이 하셨던 것처럼 양초를 켜고 향을 피웠으며 두 손을 모아 진심을 담아 친구의 영혼을 달래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었습니다. 한창 시끄럽던 건물이 고요해지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무서움이 생겼고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전문으로 나와 집으로 갈 때 저 스스로에게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친구의 명복을 빌었다는 생각에 꽤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굳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자기 전까지 행복감에 젖어 있었죠. 문제는 며칠이 지난 뒤부터 발생했습니다. 악몽을 꾸면서 시달리기 시작했죠. 아무리 잠에서 깨어나도 다시 잠에 들면 악몽이 반복되었고 거의 한 달가량 악몽에 시달리면서 엄마에게 말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악몽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은 지를 입는 제가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 사람을 피해 도망치고 그 사람은 끝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쫓아왔습니다. 잡놈이 숨어도 베란다 창고에 숨어도 그는 끝까지 저를 찾아냈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면서 자다 깨는 걸 반복했죠. 자고 일어나면 이불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가끔 엄마나 아빠가 저를 깨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몸이 피곤해지고 축적된 피로로 인해 몸살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원 간호를 하던 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때 엄마는 제가 아파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따구니 매일매일 악몽에 시달린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이유를 묻던 중 제가 죽은 친구를 위해 제사를 지냈던 걸 아시게 된 거죠. 그렇다고 곧바로 부적을 가져오거나 기도를 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게 나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셨고 그저 성장품을 겪는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몸살이 낫기도 전에 계속해서 앞몸을 꼬니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부모님도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야 제대로 기억도 못할 만큼 시름시름 앓았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나봐요. 아주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건 제가 약을 먹고 잠에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집에 아무도 없었고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처음 보는 아줌마와 함께 담으로 들어와서는 저를 보고 계시더군요. 옆에 있던 아줌마는 빤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대로 눈을 감았다가 저녁 늦게 일어났습니다. 한숨 자고 나니 몸이 좀 괜찮아져서 거실로 나갔고 부모님이 늦은 저녁을 드시고 계셔서 저도 밥을 주셨죠. 제가 그 아줌마는 누구냐고 물으니 묻기 전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셨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너 아픈 것 때문에 잠깐 돌아오셨다고 짧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앞몸을 꿀 것 같아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물읍니다. 하지만 엄마는 전혀 걱정할 거 없고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냥 자도 된다고만 하셨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정말로 꿈도 꾸지 않았고 몸살 또한 한결 나아져서 그 다음 날까지 쉬었을 때 생생하게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엄청나게 시달렸지만 또 괜찮아지니 금세 그간 있었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불현듯 그때가 생각나 다같이 TV를 볼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말이 제가 귀신한테 시달렸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한두 귀신이 아니라 엄청 많은 귀신들한테 말입니다. 그러게 왜 쓸데없이 제사를 지냈냐고 그제서야 늦은 타박을 하셨습니다. 저야 전혀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지만 한심을 내시는 엄마는 그게 죽은 친구가 아닌 다른 귀신들을 불러들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귀신들 때문에 아픈 거라고 하시죠. 보던 드라마도 잊을 만큼 놀랐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잡기들이 저한테 붙어서 악몽을 꾸고 몸살까지 걸린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함부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안 된다는 말의 뒤에 못이 닫힐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로서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매년 하는 제사에도 못 갔고 결국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제사도 없애버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물론 부모님만 따로 큰 집에 가서 간소하게 진행하긴 했지만 저는 지금도 장례식장에 쉽게 가지 못할 정도로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결국 귀신을 부르는 것과 관련된 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제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러들이고 귀신을 위로하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게 될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귀신을 마주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때문에 특정 신을 모시기 위한 미패를 사용하거나 집안 충문을 써서 본인들이 원하는 신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장소에서 제를 지내는 잡기들이 붙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사를 잘못 지낼 때는 심한 경우에는 빈이 되기도 한다고 하죠. 다행히 그런 건 없었지만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면 시름시름 앓다가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을 테죠.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졌으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결국 제사와 같은 전통적인 의식은 그 자체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방식을 잘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친구를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슬프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과거의 그 순간을 회상하며 전통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함께한 이 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괴담을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그들도 우리의 미스터리한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